목공 2강 수업을 맡게 된 손현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완전 소수정예네요. 다 어디 가셨는지.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복습하고 갈게요. 제가 사이즈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석고 사이즈, 그죠? 36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항상 3 목공이나 이런 기초 자재들은 다 3 곱하시면 돼요. 3692. 석고는 900에 1800, 그리고 합판은 1220에 2440이에요. 각재 길이는 하나에 3600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마지막에 물량을 계산을 해야 하셔야 되는데, 기본 사이즈를 모르면 물량 계산이 아예 안 되죠. 물론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건데, 그거만 알아도 얼추 이제 물량 산출은 되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뭐 견적 낼 때라든지 뭐 자재 주문할 때라든지 참고가 되니까요. 자, 첫 번째는 가벽공사. 가벽공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짜 벽이죠. 이렇게 저희가 목재나 경량벽으로 세우는 벽들, 그걸 가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칸과 칸을 나누는 걸 칸막이라고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뒤에 벽이면 가벽이고, 저렇게 실과 실을 나눌 때 가운데 세우는 벽을 칸막이 벽이라고 해요. 이제 그거 이제 물량 산출 방법이 살짝 틀리긴 한데, 거기에서 헷갈리셔가지고 물량을 2배 아니면 절반만 시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베테랑들도 곱하기 2 이렇게 한 번 더 해가지고 2배로 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꼭 계산은 2번, 3번. 찜찜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건 1분인데 수습하는 건 하루 종일 걸려요. 자, 일단은 가벽을 칠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어떤 물건을 이 벽에다가 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일 기초,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기초 자재는 뭐 MD, 합판, 석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합판하고 MD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석고는 900에 1800이기 때문에 간격이 조금 틀립니다. 자, 석고를 원피를 칠 때는 300 간격이라고 해서, 왜냐면 석고가 900에 1800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30cm 간격으로 나무 상을 넣으셔야 돼요. 30cm 간격으로. 그러면 석고 한 장에 나무가 몇 개 들어갈까요? 석고 한 장에 나무가, 석고가 이렇게 있으면 석고 한 장에 나무가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요. 스타트는 항상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장부터는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벌써?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3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빼먹으셔가지고 이게 현장이 크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여기까지 칸막이를 딱 세우는데 개수가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14개만 오면 모자르겠죠. 그런 거 확실히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격이 항상 중요한데, 일단은 저는 벽을 쳐달라고 하면, 원피 쳐달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권유를 드려요. 왜냐면 이제 원피하고 투피하고 하면 이제 자재값이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석고 가격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석고 가격은 솔직히 저희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제일 싼 자재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투피를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막 벽 부시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반인인데도 막 벽 부시고 나오잖아요. 원피는 부시고 나올 수 있어요. 일반인들 누구나 발로 차면 다 부셔져요. 근데 투피가 되면 엄청 힘들어요. 격투기 선수들도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평소에 집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퉁퉁 대는 것보다 약간 묵직한 소리가 나고 안에가 차 있는 게 훨씬 더 공사를 잘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2P 이상 치시는 걸 권유를 하고, 그 2P는 합판에 석고 아니면 석고 2P
아니면 뭐 합판의 MD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저는 합판의 석고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용적이거나 시공성이거나 따졌을 때 합판치고 석고를 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면 벽 두께가 10cm 안에, 100mm 안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 인테리어 마감할 때는 5mm, 10mm 가지고도 되게 이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두께를. 석고 투피를 치면은 벽 두께가 10mm가 더 두꺼워지죠, 칸막이를 쳤을 때. 그리고 일단은 가벽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공사하실 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면 마지막 마감까지 결정이 돼 있어야 일이 빠르고 편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재 사이에 합판이 보강이 돼 있죠. 여기 뭘 달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들어가 버리면, 보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고 추가를 하려면 다시 와야 되거나 아니면 뜯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해놔야 돼요, 마감을. 마감 색상, 뭐 필름 색상 이런 거는 안 정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 자리나 위치 이런 것들은 꼭 정해 놓으셔야 공사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하자도 없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합판치고 공사를 할 거라 이 사이가 정확히는 407mm 사이예요. 이 각재 끝하고 각재 가운데가 407mm예요. 왜냐면 합판을 칠 거기 때문에. 합판은 한 장에 122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7 곱하기 3 하면 1221 나오죠. 그래서 407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석고는 원피 칠 때는 300쌍, 투피 치면 몇으로 하면 될까요? 각재를 하나 빼셔도 돼요, 투피는. 여기서 여기가 900이에요. 자, 300쌍으로 들어가면 하나, 두 개, 세 개죠. 근데 세 개만 집어넣으면 가운데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450. 투피를 칠 때는 450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합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200이에요. 합판이니까 좀 줄이지? 610에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합판은 2P든 3P든 무조건 400쌍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단열 공사를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 이게 뒷방이거든요. 안방 바로 앞에 있는 방. 보통 확장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달아 드리는데, 아파트 완전 콘크리트 골조 그대로 나와 있죠. 이제 여기를 하고 뭐 못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한 후에 한번 빗자루로 쓸고, 온돌이 열반사 단열재, 제가 저번 시간에 가장 많이 쓴다고 했던 거 있죠. 요 열반사 단열재를 먼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핑크.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단열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핑크 앞에 저희가 나무 상을 걸어드려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딱 이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디 있어? 지우개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온돌이가 한 번 붙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핑크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각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합판 치고 다시 석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기층이 있는 게 단열에 효과가 엄청 좋아요. 이게 꽉 채운다고 해서 얘가 단열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층을 낼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기층을 여유를 주시는 게 좋고, 이제 저게 제일 이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각재 사이에다가 아이소핑크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여유가 너무 없을 때. 근데 가급적이면 저렇게 공기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열은
그러니까 결로 때문에 거의 하잖아요. 뭐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결로도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을 겹치시는 게 한 가지 재료보다 여러 가지 층을 겹치시는 게 가격 대비 효율이 제일 좋아요. 뭐 비싼 거 두꺼운 거 붙이면 제일 좋게 하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방법을 써서 결로를 막고 단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목수가 100명이면 100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저 방법이고, 이제 이 방법은 이 거리가 좁을 때 한 1200 내외 좁을 때 뒤에 벽에 고정을 안 시켜도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시면 여기 아이소핑크 바로 다 집어넣었죠. 뒤에 구멍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각재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좁을 때, 간격이 좁을 때는 가능한데 여기처럼 간격이 이렇게 넓고 길면 각재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상을 보강을 해줍니다. 해줘서 요 간격은 한 900이나 1000, 1200 정도 사이 선 해주면 좋고요. 이거는 말 안 해도 목수분들이 알아서 세워요. 뭐 목수 하실 거면은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이제 관리 감독이면은 이 정도 선만 되면,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가장 왜 요 정도냐?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해를 했던 게, 우리가 벽에 기대잖아요. 보통 벽에 기대면 엉덩이로 기대던가, 그리고 확인할 거나 물건을 걸 때 여기다 걸어요. 여기면 보통 1800 라인이. 그러면 900, 1800이 가장 제일 좋아요. 간격도 적당하고, 그리고 보통 많이 힘받는 위치에 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걸기도 좋고 물건을 대기도 좋아요. 우리가 책상 높이 뭐 750 막 이 정도 선 나오잖아요. 900에서 요만큼 떨어져요. 여기다 딱 대면 안 좋을 거 없겠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포인트 자리에 효율적으로 자재를 집어넣어야 자재를 적당히 쓰면서 튼튼한 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초를 잡아 놓고 앞에다가 다시 각재를 걸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그 마감할 거를 정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다 이렇게 보강을 했을까요? 되게 간단하죠. 많이 보던 위치죠, 여기가. 그죠? 요즘 TV 벽걸이로 달려면 보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벽을 세우면 콘크리트랑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뚫고 지나가면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합판을 9mm 이상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원피 칠 때 9mm를 박고요. 투피는 석고로 쳐주시는 게 마감 볼 때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투피 마감할 때 석고를 보강을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주인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TV가 원체 커가지고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 뜯고 합판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합판이 9mm 이상만 되면 100인치 TV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삼성전자 엔지니어를 우연찮게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삼성 내에서도 9mm 합판 이상이면 벽걸이 설치를 설치해도 된다.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빠져요. 근데 5mm 합판이나 석고 투피에는 절대 안 돼요. MD도 안 돼요. 뭐가 무거운 물건이 매달릴 때는 항상 9mm 이상의 합판. 그리고 TV 말고 저희 온수기는 무겁잖아요. 기본적으로 50리터짜리는 물만 50kg잖아요. 그리고 되게 조그만데 무겁잖아요. 그런 데는 12mm 합판. 그리고 그 뒤에 저희는 2바이도 더 대주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는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TV는 생각보다 무게도 별로 안 나가고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9mm 이상이면 충분하고요. 9mm 되고 석고를 한 번 더 대면 의외로 더 튼튼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종도에 그 한화에서 하는 리조트 이제 스위트룸을 해주고 왔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뒤에 12mm 합판을 보강하긴 했거든요. 이제 시방서에 써 있어서. 그러니까 12mm 합판을 보강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벽면이 일면으로 떨어질 때는 12mm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벽에 쓰는 자재들이 두께가 9mm예요. 석고가 9mm예요. 그러니까 12mm 합판을 다 대주면 좋겠죠. 근데 가격이 석고의 3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를 찾아서 해야 공사비도 아끼고 포인트에 해줘야 보강도 제대로 되고 쓸데없는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벽체가 솔직히 공사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중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세워만 놓으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얘가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천정 공사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천정이나 벽이나 바닥이나 똑같습니다. 얘를 세우면 벽이고 눕히면 바닥이고 천정에 매달면 천정이죠. 자, 천정 공사 할 때도 간격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거. 천정 공사 할 때는 합판 대고 석고 치지 않는 한 무조건 300상으로 가셔야 돼요. 원피든 투피든 석고 투피든 뭐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지으신 오래된 집들 혹시 가보신 경우가 있으면 천정을 탁 보면 천정이 요렇게 돼 있죠. 왜냐 간격이 멀어서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합판은 유독 얇았어요. 3mm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5mm 쓰는데 그래도 간격은 항상 300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 합판이나 MD 같은 거 될 때는 400 잡으셔도 돼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 위에 우리가 300 간격으로 들어가면 요 위에 중간에 900 정도 선 사이에 하나씩 잡아줘야 돼요. 제가 벽면 할 때도 900 정도 선에서 하나씩 잡아주라 그랬잖아요. 그걸 잡아주셔야 각재가 안 움직이고 튼튼하게 매달려 있어요. 물론 뭐 400 간격으로 넣으면 좋고 300 간격으로 넣으면 더 좋겠죠. 튼튼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늘어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TMI라 그러죠.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게 900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중간에 지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천정고가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와서 저 중간에 지나가는 상대를 대줄 수가 없을 때 천장에다 받기 힘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천정을 여기다 할 건데 저 위에 천장은 여기서 1m 이상 올라가면 공사하기 너무 힘들죠. 그랬을 때는 이제 도난스라는 걸 짜요. 현장용어로 도난스라 그래요. 이게 뭐지? 우리 트랜스 구조, 트러스 구조라고 하잖아요. 건축물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걸. 근데 그게 변형이 돼서 도난스라고 나온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트러스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도난스라고 하면 아 이거 지금 합판을 30cm 이상을 켜서 조립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거의 한 7, 8m 정도는 일자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뭘 안 잡아줘도 공중에 떠 있어도 천정이 여기서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에 달지 않아도 공중에 떠 있어요. 요 끝에만으로. 양쪽 끝에 고정을 시켜서.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목수 분들이 자기 이제 주관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데 이거 더 넣어달라고 하셔도 돼요. 내가 불안하면 더 넣어달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실링팬도 합판이나 MD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실링팬을 단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아파트, 주택 이런 데 실링팬 많이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석고로는 솔직히 보강이 힘들고요. MD나 9mm 합판을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실링팬이 나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겠죠. 그럼 이제 보통 전기 사장님이 저희가 가면은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뽑아놔요. 일로 뽑아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럼 실링팬이 폭이 한 200파이 정도 안에, 뭐 커봐야 300파이 정도 안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요 위에 투바이나 각재를 이렇게 대드려요. 이 주변으로 이렇게. 그리고 천정, 기본 천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보강을 몇 개 더 해줘요. 저희가 실링팬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링팬은 돌아가잖아요. 진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완벽하게 꽉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하자도 생길 수 있고 돌아가다 보면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럼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절대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일반적인 천장은 예천장도 마찬가지인데 손으로 누르면 살짝 움직여요. 근데 얘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해져 있어요. 나 요 정도에다 달 생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난감해져요. 이만큼을 다 탄탄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럼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딱 찍으면 그 주변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30분이면 충분히 다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설계를 잘 하셔서 낭비를 줄이셔야 돼요. 거기요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할까요? 거기요 잠깐만요. 이러면 뭐지? 기부천사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는 순간 멈칫하거든요. 그럼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멈칫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다 정해 놓으시면 저희 계속 일해요. 그 일 안 하고 서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딱딱딱 물어봤을 때 정해 주셔야 바로바로 막 일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보시면 여기 MD 이렇게 대놨잖아요. 이제 여기 대놓은 이유는 예전에는 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철제 브라켓을 이렇게 걸고 등을 다시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엣지 등이라는 게 나와서 철제 브라켓이 없이 등 얇은 거에 끄트머리에서 피스를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근데 이제 철제 브라켓은 이 상자리를 피스를 한두 번 박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얘는 못 찾아요. 그 딱 됐는데 그 위치가 아니면 하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석고 피스라는 게 나오는데 석고 피스를 박고 피스를 박으면 안 떨어져요. 근데 전기 하시는 분들은 꼭 MD를 대달라고 해요. 왜? 편하니까. 대고 피스 박으면 되는데 대고 체크하고 내려서 석고 피스 박고 다시 대고 피스를 박아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대달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한마디 딱 하죠. 목수 인건비가 비싸요? 전기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면 보강하지 안 하고 넘어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해달라면 해줘요. 저희는 뭐 해주면은 저희는 뭐 돈 버는 일이니까 해달라면 해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안전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이제 펜던트 달죠. 펜던트 등 식탁 위에 아직도 많이 달죠. 왜 다는지 모르겠어. 저는 인테리어 사진 보면 그게 그러니까 뭐 이쁘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달려 있으면 굳이 왜 저걸 달까 싶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도나스가 없는데 두꺼운 각재 투바이가 하나 지나갔죠. 천장 상걸 때. 자, 이거 지나가서 이 위에 하나씩 달아줬어요. 투바이로 지나가고 투바이로 달아주면 뭐 도나스만큼 튼튼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런 방법을 추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방법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다 막아주세요 하면 이 벽을 끝내고 이 벽을 끝내고 이 벽을 끝내요. 하나씩 끝내요. 근데 저희는 설계 도면이 제대로 나와만 있으면 이렇게 쳐요. 상만 쳐요. 상을 쫙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합판을 쳐야 되는데 상만 걸어놨다. 왜 그러냐? 전기선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지나간 거? 저희 상 뒤에다가 대충 걸쳐가지고 막 지나가요. 저희가 없는데 전기가 먼저 와가지고 전기선을 매달려면 벽에다가 막 뚫어가지고 막 매달고 천장에다 막 매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희 일할 때도 걸리고 안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상을 걸어서 이렇게 스케줄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상을 걸어놓고 전기가 오면 전기가 이틀 할 거 하루면 공사 끝낼 수 있어요. 왜냐면 던지면 끝나거든요. 그냥 막 쭉쭉 넘기면 끝나요. 혼자 와도 돼요. 저 정도는. 여기도 사장님 혼자 오셔가지고 점심 드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감할 때 와서 탁탁탁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선 지나가라고 이게 왜냐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가 다 시작이 될 거고 일로 넘어갈 거고 일로 갈 거고 넘어갈 거고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갔다가 저는 판단하에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연장 챙겨서 다시 넘어와요. 나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이거 이대로 공사하면 안 돼 하고 넘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는 여유롭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고 애매하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 저희 인건비도 비싸지만 다른 인건비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한 17년 넘게 하고 있는데 17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용역 회사에서 부르시는 분들이 7, 8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다가 허탕치고 우리가 갔다가 허탕치면 엄청 손해보시는 거예요. 저희 팀이 3명 가면 인건비만 100만 원씩 없어져요, 하루에. 그러니까 항상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셔야 돼요. 계산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욕구 합판으로 시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퀄리티가 잘 나오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가다라고 그러거든요. 기본 틀이 촘촘하면 엄청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간에 오차가 생겨요. 물론 촘촘해도 시공자가 잘못하면 오차가 생기겠지만 그렇게 된 적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어쨌든 적당한 간격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욕구합판의 간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150 간격에 하나씩 넣어요, 각재를. 근데 이게 150이 되게 좁을 것 같죠? 욕구를 탁 돌려놓으면 150이 넓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구의역에 제가 지금 병원 공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만한 기둥을 원형으로 싸달래요. 각재 한 단 들어갔어요. 요만큼 싸는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욕구 합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거 제가 단순히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벽면이 하루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럼 이틀. 이렇게 돌렸다. 그럼 3일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은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공사하실 때. 기본적인 틀에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야, 이거 난이도가 좀 있다 싶으면은 전화하세요. 거기 공사할 목수한테 전화하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한 7m 정도 되는 복도인데 제가 이거 일주일 했어요. 혼자. 그러면은 제가 40만 원 받는데 일주일 하면 인건비만 280만 원. 자재비 별도고요. 근데 퀄리티는 잘 나왔어요. 이게 마감 사진이 여기 없네요. 그리고 마감 사진은 제가 노트북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노트북 아니고 여기도 있겠구나. 자료가 너무 막 이거는 이따가 질문 시간에. 자, 여기도 이제 라인 조명을 집어넣은 현장인데 여기 같은 이제 계단 모양 그대로 살려줘야 됐고 요거 하나 있죠. 이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킨 거예요. 그냥 각재를 갖다 박은 게 아니라 이게 자작 합판을 하나씩 다 켜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깊이, 또 라인 조명에 깊이가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다 보니까 깨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저희가 깊이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어쨌든 깔끔하게 잘 나왔죠. 되게 오래된 빌딩인데 입구만 이렇게 바꿨어요.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소방 벨 있죠. 근데 점검도 해야 되니까 요렇게 여기죠. 이렇게 넣어드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시공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이제 인테리어 업체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얘기만 해줘요. 그리고 시간만 줘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저도 그걸 원해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 돼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잘 나온 거지. 이게 막 중간에 막 사이즈가 몇이래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뭐 공사가 막 한없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 잘 하셔야 되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너무 과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하자가 많이 나면서 요즘에 가장 핫한 문, 저 여닫이 문, 그냥 일반적인 문이죠. 우리 맨날 보는 거. 이게 갤러리 도어는 이걸 갤러리라고 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막혀진 거를. 근데 이게 갤러리 도어를 하면 이게 좋은 점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풍이 되는데 안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주로 어디다 쓰냐? 창고. 그리고 이제 그 큰 대형 매장이나 화장품 가게 가면 에어컨 앞에 이거 많이 해놓죠. 여기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바람 막 나오게. 근데 저는 이제 에어컨을 시공을 해달라고, 이제 저런 에어컨 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단을 만들어 드려요. 한 20cm 정도 되는 단을 만들어요. 저희 보통 에어컨 사이즈 몇인지 아세요? 높이? 에어컨 사이즈가 보통 1800이에요. 자, 그럼 1800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 내용이 없는 건데 1800인데 보통 바람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일반적인 에어컨은. 근데 뭐 요즘 막 이렇게 사방에서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업소는 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1800이에요. 여기서 2, 300 정도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 1800에서 2, 300이 바람이 나오면 그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 시원은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단을 이런 거를 하면 보통 우리가 문 높이가 2000, 2050, 2100 이렇게 요 정도가 기본적인 문 사이즈잖아요. 그럼 제가 이 개구부를 그 높이로 맞춰 드립니다. 그래서 단을 하나 짜서 여기다 에어컨 올리세요 그래요. 에어컨을 딱 올리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쳐도 이 위로 다 지나가요. 뭐 190 넘는 분들은 감수하고 살아야 돼. 그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합판으로 짜드리면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찬바람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죠.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나가는 게 더 효율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꼭 설계 같은 거 하실 때 참고하시면 아, 이런 것도 신경 써주는구나. 그리고 이거 짜주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매장 여건상 그 물을 뺄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에어컨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뺄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펌프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 밑에다 펌프 자리 안 만들어도 돼요. 그쵸? 이거 오늘 이걸로 수업료 오늘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문에 많이 쓰는 거죠. 비대칭 여닫이도. 그리고 요거 요즘에 핫한 거 히든도어죠. 어딜 가나 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도 히든도어 해주세요 그래요. 이 문선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히든도어가 아니에요. 요즘에 쓰시는 히든도어가. 왜? 누가 봐도 문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히든도어가 돼? 손잡이만 보이는 문이죠 결국엔.
그러니까 원래 히든도어는 여기처럼 몰라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처럼 모르면 좋은데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다 좋은데 가정집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죠? 석 달만 기다려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나? 사람 손때가 엄청 무서워요. 여기가 막 여기가 막 그러니까 히든도어 보기는 좋은데 이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막 집 보여주고 할 때 뭐 우와 우와 하잖아요. 현실성은 없는 문이다. 근데 이제 상업 공간이나 우리 보여줘야 되는 데는 이거 써도 되죠. 근데 히든도어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손잡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히든 경첩을 그러니까 바깥으로 열려면 히든 경첩을 쓰면 되고요. 안으로 열려면 이제 안쪽이 뭐냐에 따라서 경첩을 일반 경첩만 써도 돼요. 양쪽 다 히든으로 하려면 히든 경첩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보기는 좋은데 사용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데 때 엄청 타고요. 그리고 히든 도어를 하려면 이제 그 문 도화다리라고 그래요. 문을 우리 보통 문 닫으면 쿵 부닥치는 잘 보시면 왁구에서 문 왁구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에 턱이 하나 있어요. 이걸 도화다리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히든 도어가 돼요.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야 히든 도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10mm 튀어나온 부분이 엄청 까져요. 그 부분이 여기예요. 이게 굵은 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얇은 부분이 잡아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문 열고 곱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옷도 걸리고 가방도 걸리고 해서 이 부분이 엄청 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놓으면 우와 하죠. 조금 지나면 되게 거슬려요. 근데 상업 공간에는 추천을 드리고 가정은 굳이 히든 도어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것도 제가 시공한 데인데 해주면서도 솔직히 내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필라테스 하는 데라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달아드리고 하면 여기가 룸인지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흔히 슬라이딩 도어는 요즘에 많이 보셨죠. 간단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슬라이딩 도어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여지면 그냥 노출형. 문이 보이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문을 닫았을 때 문이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벽 속으로. 벽 속으로 들어가서 포켓도어예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포켓도어는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손잡이가 보이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들어가는 공간에 따라서 넓으면 손잡이 보이는 게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좁으면 손잡이를 안 보이게 집어넣고 넓게 쓸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엣지풀이라는 걸 달아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잡고 꺼내야 돼요. 그리고 포켓도어 시공할 때 보통 나무로 시공을 하면 휘어요. 안 휘게 하려면 2바이로 세워야 되는데 2바이 두께 몇인지 아시죠? 2바이 두께 68mm 나와요. 그리고 견적수 상으로는 70mm인데 실제로는 68mm 나오는데 2바이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저 포켓도어를 2바이로 세운다. 그러면 그죠? 68. 그리고 여기 MD 하나 돼야 되고 여기 2P 20mm 88, 90 100 정도 나오죠. 한쪽만. 자, 그럼 양쪽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문 두께가 보통 35에서 40이에요. 그럼 여기 공간은 50은 떼주셔야 돼. 그럼 벽 두께가 250. 엄청 두껍죠. 그래서 저희는 각재로만 해드려요. 근데 각재로 하면 단점이 뭐예요? 휘어요. 그래서 각파이프를 중간에 하나 딱 넣어줘요. 이 빨간 거 보이죠? 이 각파이프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만 목공 팀 중에서도 저희 팀만 쓰는 팁인데 이렇게 넣어줘요. 네, 실리콘 여기 나무에다가 실리콘을 쏘고 다시 실리콘을 싸서 각파이프에다가 나무를 다시 싸요. 왜 나무를 다시 쏘냐면 저희가 마감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드리면 절대 안 빠집니다. 왜냐면 여기 각재에다 박고 여기 각재에 박으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ST로 싸요. 실리콘 발라서. 그리고 여기 안에는 벽을 원래 다 쳐주면 좋은데 포켓도어 이 안쪽 벽에는 저희가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한쪽 세우고 벽을 막으면 반대편은 이걸 쓰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만 한 200 정도 MD를 하나 대줘요. 이걸 왜 대주느냐? 본드는 신기하게도 나무에다가 본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딱 하잖아요. 본드 바른 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나중에 이렇게 살짝 휘어요. 그래서 여기도 본드를 발라서 반대편에 하나를 더 대주면 지들끼리 이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간격이 한 9mm, 7mm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포켓도어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기도 하고 또 문이 살짝 휠 수도 있고 저희가 각파이프를 대줬지만 만에 하나 살짝 휠 수도 있잖아요. 그 여유 간격을 조금 주시는 게 나중에 하자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전공구는 왜 만드시는 거예요? 전공구 안 만들어요. 전공구는 레일을 뺄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뺐습니다. 이 레일은 안 빼요. 문을 빼야 되죠. 아, 문을 뺄 때는 이쪽에서 빼기 때문에 여기 전공구는 필요 없어요. 닫으면 노출이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문을 닫으면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전공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공구를 만들어 드리면 티가 나서 안 이뻐서 아예 좀 짧게 만들어서 그 문 위가 살짝 노출을 시켜요. 근데 그거를 방 안에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외부에서 노출 안 시키고. 그리고 뭐 상업 공간이면은 이런 데서는 노출이 안 되는데 뭐 탕비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탕비실은 직원들만 쓰잖아요. 내일 조금 보인다고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노출을 시켜서 만들어 드려요. 예전에는 곧 죽어도 전공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뗐다 붙였다 했는데 그게 결국엔 흠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여기도 전공구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 문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조절을 하고 막 이러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안 만드는 이유가 문 사이즈 정해져 있으면 조절하는 거 다 조절 가능해요. 그리고 문만으로도 깊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구 안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마감이 깔끔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장식들이 잘 나와서 이 레일이 작살이 나지 않는 한 나머지 부품들은 다 빼낼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레일이 이 레일이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 돼서 벽을 뜯어야 될 정도면 10년 이상 사신 거예요. 저 장식이요? 이거 영림 이런 데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 방법도 쉽고 그리고 뒤에 AS도 좋은 회사. 이건 삼우라고. 예, 삼우라고. 박스가 여기 박스가 있나? 아, 여기 박스가 안 보이는구나. 박스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건 핸드폰으로 찾아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거기 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얘네들은 요즘에는 문 닫으면 스르륵 닫히는 걸 댐핑이라 그러잖아요. 댐핑이 터지면 1:1 교환해줘요. 너무 좋아요. 그런 데 없거든요. 가격도 너무 싸고. 영림이 좀 하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림이 학급이라고 보기보다는 영림은 뭐 비싸기도 하지만 영림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걔네들 영림은 그냥 뭐지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림 거 장식 잘못 받으면 막 중국산 오고 그래요. 사무 거를 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문짝은 30DD. 그러니까 30DD가 뭐냐면 30kg짜리 힘을 가지고 DD가 댐핑이 두 개다. 양댐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30, 80, 뭐 30, 50, 8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100까지도 있어요. 기능도 희생경찰 그런 것도 다 여기가 다른 뭐지 보통 도무스 아니면 일제 무라코시 이쪽 거 많이 써요. 하드웨어는. 희생경찰 같은 경우에는 도무스 거 많이 쓰죠. 이게 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매주 그 업체 희생경찰이나 희생도라는 업체를 쓰긴 하는데 네. 다 문까지 다 파손나오니까 그 영림에다가 주문하면 파주잖아요. 근데 팔 때 그냥 영림 거가 이제 확인을 하셔서 그러니까 영림이 영림 게 아니고 영림이 다른 업체 거를 자기네가 이제 유통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유통을 시키는 그 물건이 좋은 거면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린더나 그러니까 우리 손잡이 있죠. 방문 손잡이나 경첩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영림 거 쓰지 말라 그래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자 생기거나 교환을 해야 될 때 영림은 그런 게 좀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업체에 공사를 하면 주로 쓰는 그 장식 철물 가게를 주 업체가 있으셔야 돼요. 망가지면 그냥 교체 바로바로 해주는 데가 업체를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송파구에 있는 업체를 주로 쓰는데 그냥 전화하면 바로바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는 막 영림에다 전화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다 전화해야 되고 이러면 전화만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꼭 하드웨어는 가급적이면 송파구 업체가 혹시 좋은 것처럼 아니요. 저희 세기금속. 여기 사진 뜨네. 오늘 저도 봤는데 영림 거 새로 나온 거 봤는데 네. 패럴러즈 히든도 요즘에 누르면 뒤로 들어가는 거. 그거랑 제가 하고 싶었던 멕시도에서 이제 천장 끝까지 올라가서 열리는 거 네. 그런 걸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무나 이렇게 해서 다 아니요. 유통이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제가 아직 안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슬라이딩 도어 장식은 사뭇게 현재 가격 대비 가격 빼고도 어디 가서 안 꿀려요.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냐면 도무스에 비해서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내고 예전 무라코시에는 4분의 1 가격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 하드웨어는 무라코시 일제가 좋긴 한데 가격이 어마무시해요. 오티스랑도 도무스에 이런 걸 쓰시. 오티스락은 이제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건 별도로 오죠. 그리고 일반 실린더는 어디 거더라? 비싼 게 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영림이나 예림 거 쓰지 마시고 도무스나 근데 도무스도 조금 변하긴 했어요. 요즘 옛날에는 도무스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다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요. 지금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막 부품이 하나 빠지거나 뭐가 안 껴진다거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즘 거는 유독 신기하게. 그리고 요즘에 근데 손잡이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나 확고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르잖아요. 근데 고르는데 정말 저렴한 건 좀 안 고르게 하시는 게. 그래도 실린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 원 이하는 조금. 이게 너무 저렴하면 이제 내구성에서 문제도 있고 녹슬기도 하고 도금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자 포켓 도어는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시공을 많이 해드리고 포켓도어한테 저희 지금 이쪽에 국내에서 이쪽만 문제를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운데
겉에면에 대드리는데 이 안에도 꼭 본드를 발라서 하나 더 대주셔야 돼요. 하나는 한쪽을. 예, 여기 대주셔야 돼요. 일단은 어차피 여기도 돼야 되고. 총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만 대주셔야 돼. 여기도. 여긴 어차피 다 막으실 거고요. 둘 다 돼요? 다 돼야죠. 둘 다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만 하면 휘어요. 그럼 저기 짜놓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한쪽을? 뭐지? 지금 상황에서 양쪽 다 시공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드를 바른다는 게 이제 하나의 본드를 앞뒤로 바른다는 게 아니라 이쪽 상과 이쪽 상에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쵸. 이제 이게 저희가 각재를 세우면 여기는 바깥면이고 여기는 앞면이 되잖아요. 안쪽에도 박혀야 되고 바깥쪽에도 본드가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각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앞, 뒤로 본드가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안 휘어요. 그래서 안쪽에 되신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을 빼거나 공사하는 중간에 고객분들도 오고 오시는데 문 안쪽에가 이렇게 막 각재 막 보이고 막 이러면 솔직히 기분 안 좋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는 시공했을 때 하자 나지 말라고 대주는 거예요. 가파이프는 두 개 되시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양쪽에. 이렇게 하시면 맘먹고 오한마로 때리지 않는 한 평생 갑니다. 자, 삼연동 도어는 많이 보셨죠? 이거는 그냥 설치하는 것도 쉬워서.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긴 한데 요즘에는 슬림형으로 해가지고 또 이쁘게도 많이 나오고 뭐 스윙 도어 뭐 이런 등등등 문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자료 전문 업체에다가 아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전에는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두께도 막 다 업체가 똑같았는데 지금은 영림 틀리고 예림 틀리고 뭐 문다수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께, 깊이 이런 거. 왜냐면 제가 그거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가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사이즈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막히면 전 다른 일 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예요. 자, 이제 이것도 슬라이딩 도어인데 얘는 이제 노출형 행거 도어. 걸었기 때문에 행거 도어. 노출형. 보이죠, 레일이? 진짜 별거 없죠. 이게 인테리어 쪽은 용어가 아주 직설적입니다. 문이 3개가 연속으로 움직여서 삼연동이고 노출형 행거레일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구기동에 스튜디오 해주는데 스튜디오 공사도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스튜디오는 이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컷, 여기 한 컷, 저기 한 컷 막 하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출입문까지 써먹겠대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 문이 열리면 문짝이 4개잖아요. 닫히면 문짝 2개가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제가 이제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문짝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아요. 1mm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거래하시는 업체가 있든지 하여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의뢰를 하셔야 돼요. 물어보고. 안 시키면 그분들도 굳이 뭐 내가 뭐 찾아서 할 거 아니니까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게 경쟁력을 갖는 길이겠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슬라이딩 도어에 들어가는 장식인데 제가 이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셔야 나중에 AS나 그리고 시공할 때 뭐가 빠졌네, 뭐가 잘못됐네 아실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댐퍼 호차예요. 이게 2개가 달려서 일로 가고 일로 가는데 저기에 이 유압 바가 있어가지고 탁 걸려서 부드럽게 스르륵 스르륵.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스가 터지면 이제 댐핑이 안 돼요. 텅 걸려요, 문이.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레일의 끝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끝에 문이 닫히는 쪽이어야 돼요. 문이 닫히는 쪽. 문이 이렇게 딱 닫혀서 여기 걸리는 쪽에 점검구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레일 다 뜯어야 돼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요 안에 장식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양쪽 끝에 걸려 있어서 얘가 이 댐포 후차의 장치에 걸려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문에다 달아요. 그 문에다 달아서 댐포 후차 위에 이렇게 탁 걸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부 가이드. 저희가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하부 가이드 없이 레일을 심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하자가 제일 없어요. 하부가 이제 통째로 레일이 돼서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안 하느냐? 방문 열었는데 이거 홈 있으면 그래서 안 보이는 위치에 저희가 달아드리죠. 여기 뒤에. 요 뒤에 달아드려요. 절대 안 보여요, 얘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뚫고 박아야 되는데 저희는 요거 안 쓰고 요거 씁니다. L 가이드라고. 되게 간단해요. 왜 L 가이드지? L자처럼 생겼죠. 저거 박아가지고 쓰면은 엄청 편하기도 하고 하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바닥공사 할 때도 걸리지 않아요. 이거 박으려면 밑에다가 막 합판 박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바닥을 이렇게 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쓱 보면 보이고 좀 잘못 시공하신 분들은 그냥 봐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쓰시는 게 좋은데 얘는 별도 구매입니다. 4,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에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문 세울 때는 제가 레이저 한번 그 사진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는데 문을 세울 때는 절대적으로 수평 절대적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이 보통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눕는 건 조금 봐줄 수 있어요.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뒤로 눕는 건 봐줄 수 있어요. 열려요. 근데 앞으로 살짝 이렇게 됐다 안 돼요. 안 열려요. 문을 깎던지 그래야 열리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문 틀은 수직을 맞춰서 세워야 되고 문은 거기에 맞춰서 잘 집어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에 ABS 도어를 많이 시공을 하면 하부에 식기라고 그래요. 하부 턱이 있어요. 이 하부 턱 밑에 사춤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 ABS 도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밟으면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거기 사춤을 잘 해주면 단단하겠죠. 그럼 단단해야 좋을까요? 쿠션이 있어야 좋을까요? 단단해야 돼요. 요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제가 레이저 가급적이면 하나씩 조그만 거 갖고 다니시라고 얘기했던 게 키면 보이고 반장님 이거 이상한 거 같아요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키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반장님 이거 이상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넘어갈까요? 반장님 이거 이상한 거 같아요 하면 해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데는 꼭 밟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문선 마감할 때 이게 뭐지? 꼭 이제 면대면으로 마감을 하면 나중에 뒷마감이 절대 안 나와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턱이 져야 되는데 항상 이 턱을 질 때는 9mm 말고 12mm, 12mm를 꼭 감안하셔야 돼요. 왜 12mm냐면 요즘 걸레바지가 9mm로 나와요. 그럼 9mm 하면 면 맞고 딱 좋겠네요. 그죠? 면이 맞아야 이쁘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자 생깁니다. 12mm가 튀어나와 있으면 9mm가 이제 딱 붙으면 미세하게 한 2, 3mm 튀어나오겠죠. 저희 마감이. 그래야 하자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콘크리트 벽이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되게 깔끔해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툭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이 몸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라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고 가요. 요 굴곡이 생겨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문 같은 데 이렇게 밑에 보면 이 밑에가
이렇게 들어간 데 되게 많아요. 공사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기는 나름 괜찮죠? 문이 바닥에 붙어 있는데 이거 제가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문을 대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문을 주문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문틀을 주문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여유 치수를 안 빼줘요. 벽을 까야 됩니다. 몇 미리 빼야 돼요? 저는 레이저가 없으신 분들은 20mm 빼라 그래요. 그 오른쪽 왼쪽 와이드 예, 20mm 빼라 그래요. 20mm 뺀다. 예. 나가면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죠? 저부터 8mm 빼가지고 12mm 차이 나는. 저 8mm를 빼면 좋죠. 틈이 없으면 좋죠. 근데 왜 20mm를 빼라고 하냐면, 자, 우리 예전에 그 공사를 해놓은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수직 맞을까요? 맞으면 좋죠. 이거 맞으면 땡큐죠. 안 맞을 경우를 대비하셔야 돼요. 문만 바꿀 때 이해하시는군요. 문 말고요. 문 틀까지 뜯어냈을 때. 옛날 것들은 왁구 이렇게 세울 때 하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깎아서 문을 달던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세우고 현장에서 문 깎아서 달아버려요. 틀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틀. 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틀을 완전히 철거를 하면 개구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레이저가 있으면 레이저를 보세요. 수직을. 그리고 제일 튀어나온 데를 확인을 하시고 이게 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20mm를 빼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잘 세워도 5mm는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20mm냐? 여기서 5mm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5mm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20mm가 있어야 얘를 시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5mm, 여기서 5mm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문. 제가 이거 확실히 보시라고 빡빡 꺾어드린 건데 양쪽이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는 10mm만 빼도 충분한데 이 5mm만 있어도 그러니까 양쪽 5mm 있어도 품 쏘고 보통 이거 어떻게 심어요? 심어할 때 저희는 이제 사이에다 폼을 충진하잖아요. 충진하는데 5mm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20mm를 해놓아가지고 잘 맞으면 10mm씩 폼을 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이 와서 바데를 잡고. 시간에 폼으로만 쌓아? 이거 틀 그거는 틀마다 틀리죠. 일반 ABS로 ABS 도어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폼을 먼저 싸놔요. 충진을 싹 해놓고 껴서 저희가 이제 구삽이라는 걸 꼽아요. 이렇게 꼽아서 폼을 이렇게 싸서 설치를 해드리고 이 ABS 도어에는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뜯어버리고 안 써요. 이걸로 하면 이거 문틀 하나 세우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문틀은 개인적인 사람들마다 시공하는 게 방식이 다 틀리고 그리고 시공 시간도 틀려요. 어쨌든 폼으로도 충분히 버틴다는 폼만 있어도 충분히 버텨요. 버틴다는 게 기본 예. 선생님들의 기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기 틀에 콘크리트랑 이게 뭔가를 조립하고 피스웨이가 이런 것처럼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ABS 도어일 때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목도어를 시공을 하면 목도어는 저희가 스토퍼 분리형을 주문을 해요. 그러면 문틀이 이렇게 개구부가 있으면 문 앞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합판이나 개서 여기서 이렇게 쏩니다. 이래야 제일 튼튼하니까. 목에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하신 거죠? 그 분리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도화다리가 분리돼서 붙는 면이 있어요. 목틀 말씀하신 거죠? 목문틀. 예, 목문틀인데 이렇게 피스 조립하지 목문틀은 항상 조립해야 되는 게 맞고요. 도화다리가 아예 분리가 돼요. 애초에. 그래서 그 도화다리 안쪽에 그 코팅이 안 된 면에다 저희가 이렇게 박아요. 그 다음에 도화다리 이렇게 박아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기도 한데
화장실은 문이 썩기 때문에 ABS 도어를 시켜요. 그래서 폼으로 싸드리는데 사람들이 불안해 하셔서 저희는 뭘로 쏘냐면 저희 단열재 폼 제가 말씀드렸죠. 접착력 엄청 좋다고 그걸로 쏴버려요. 그걸 주문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문 달아드리고 나중에 시공했을 때 저희 10년 넘게 아직 하자 난 데가 없는데 왔고 돌아갔다고 한 데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있어요. 그 경첩자리를 열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드릴 수도 있는데 그 방법까지 하려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ABS 도어가 분리형으로 나오면 제일 좋죠. 그죠? 스토퍼 분리형으로 나오면 저기 박아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스토퍼 분리형이 아니어도 필름을 나중에 현장에서 붙이면 저희가 ABS 도어 뚫고 피스 다 박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돈 때문에 랩핑된 ABS 도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폼밖에 못 사드려요. 결국은 돈이 문제죠. 저희도 이거 튼튼하게 해드리면 좋고 저희 공사 더 편해요. 피스 박아드리면. 근데 이제 뒷공정, 필름이 오면 뭐 얼마가 더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형태를 맞춰서 그냥 해드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문선 마감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턱을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하자가 안 나는 방법인데 제일 좋은 거는 히든도어처럼 스라로 떨어뜨려 가지고 마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도장했을 때 도배로 하면은 그 부분 다 까지잖아요. 도장했을 때는 좋은데 도장 아니고 여기 뭐 도배하고 여기 필름 감으려면 다른 재료끼리는 절대 면대면으로 마주치시면 안 돼요. 이 재료가 틀린데 이렇게 1대1로 자 여기 이제 문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는 이제 필름을 감고 여기는 도배를 감는데 여기가 1대1이다. 그럼 100% 하자 생깁니다. 왜냐 여기가 이렇게 터져요.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벽이죠. 아니면 나무 벽이거나 여기는 문틀이잖아요. 그리고 그럼 얘랑 수축 팽창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지 않고 같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크랙이 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필름도 붙이고 도배도 붙이고 그러면 100% 터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턱을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렇게 매질을 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방법이 가장 고급스러운 마감이 떨어집니다. 천정 마감도 그렇고 면대 면에 딱 맞춘다고 해서 깔끔한 게 아니라 한 9mm 정도, 10mm 정도 매질을 떨어뜨려서 주시는 게 마감이 제일 깨끗해요. 요런 마감 보시려면 미술관 가시면 돼요. 미술관 돈 많이 들여서 짓잖아요. 미술관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삼성 미술관 가시면 잘 해놨어요. 그 가시면은 그 뭐지 우리나라 최초의 블랙 콘크리트라고 콘크리트 우리 보통 회색이잖아요. 검정색 콘크리트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신 분들은 아 저거 검정색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건축 저 한창 배울 때는 그거 한번 보겠다고 쉬는 날도 마다하고 가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자 다음에 이제 목계단. 솔직히 저희가 목계단 할 일은 별로 없죠.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계단 시공은 별로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꼭 지켜주셔야 될 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디딤판 폭 저희가 이제 한 발 딛는 폭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30cm, 300mm는 꼭 확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현장 여건상 좀 줄어드는 경우가 대다수긴 한데 기본적으로 300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머리에 꼭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디딤판 높이. 이게 이제 뭐 160에서 200이 제일 좋다 하는데 저는 걸어보면 결과 한 180이 일반적인 성인이 걷기가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면 150 정도까지 낮춰도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편하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높이 올라가면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00이 좋은 치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 2cm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디딤판 폭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 높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절대 높이가 틀리면 안 돼요. 계단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절대 계단이 단마다 치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사고 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무릎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단에서 무릎 많이 빠져요. 이게 사람이 3, 4계단 이상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건 5계단, 6계단 사이에서 이제 차이를 딱 주면 이게 내려왔는데 훅 꺼지거나 안 내려갔는데 턱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뭐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계단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있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계단이 이렇게 길었을 때 만약에 넘어져서 구르지 말라고 만들어주는 게 뭐죠? 계단 참 중간에 꼭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길었을 때 얘기고, 한층 올라갈 때는 굳이 없어도 되고요. 계단 설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의 똑같음이에요. 이게 우리 다락방이나 좀 좁은 데 올라갈 때는 막 이렇게 거의 뭐 사다리 타듯이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난간은 900 이상. 난간은 900 이상. 항상. 왜냐면 제가 900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900이 여기면 이렇게 잡고 올라가기는 쉬운데, 이제 애들이나 이제 어른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900 이상. 900 이상 높다고 해가지고 막 이만큼 올리고, 이거는 올릴 거면 차라리 확 올리세요. 벽처럼. 그리고 경사는 솔직히 이거를 얘랑 얘만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경사예요. 그리고 계단 폭은 뭐 800 이상. 넓으면 좋죠.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설계를 하면, 단독주택을 설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방 넣고 뭐 넣고 남는 데가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법령 안에서만 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넓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90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800은 조금 작고, 저 800이란 폭은 정말 일방통행만 했을 때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원룸인데, 이거 그냥 원룸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가 현관이에요. 원룸에 이제 계단인데, 이거 제가 얘기한 거랑 다 틀리죠. 계단 폭도 작고 높이도 엄청 높고, 현실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 이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가 현관문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맞춰드린 거고, 요 안에 장 짜드린 거. 이게 하중에 대한 그런 다루기의 그런 뭐가 있어요? 그 규격이나 하시는. 계단 할 때는 이거 계단재를 쓰면 사람들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평상시에 저희가 인테리어 할 때 계단을 목으로만 설치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근데 목으로 설치할 때도 계단재로 쓰이는 자재를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계단을 쓸 때는 폭이 300mm가 이상 나오는 집선판이 있어요. 두께가 40mm가 넘어요. 그 계단을,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만드는 거냐면, 2층이 있고 1층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죠. 여기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파요. 그럼 그 2x6로 하신 거예요? 아니 2x6보다 더 크죠, 얘는. 지금 그 파내는 거 있잖아요. 네네. 2x8이나 2x10으로 틀 짜가지고 이제
그렇죠. 해서 이 목판을 얹히죠. 이렇게. 근데 계단도 설치 방법마다 틀려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저희 요즘에 이제 펜션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벽에서 막 계단만 나와 있죠. 이제 금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판만 꼽거나 판만 얹혀드리거나. 계단의 형태는 엄청 많아요. 원룸인데 복도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그러니까 강제로 복층을 만드는 거죠. 여기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위에서는 잠만 잘 수 있고 밑에서 이제 거실처럼 쓰고. 저런 계단에 대한 품은 뭐 한 사람 두품 정도면 저렇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한 2품? 요거는 4품 정도 들어갔어요. 자재비는 대충 한 220 정도 나오네요. 요거 자재비는 제가 안 뽑아봤는데요. 이게 하도 오래된 거라. 그리고 이제 계단은 그런 말도 있어요. 한 칸에 한 품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에 한 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을 끌거나 잘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 먹 때리고 이거 계산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하고 내일 계산 한번 해서 대보고 잘못됐으니까 그거 버리고 다시 대고. 근데 어쨌든 계단은 품을 좀 넉넉하게 잡으셔야 나중에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저희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 저거 혼자 하루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판만 얹혔을 때 얘기고, 이거 짜고 이거 다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구에서 짜온다고 가정을 하면 저거 얼마 받겠어요? 그 목수 내품이면은 이거 괜찮은 공사 같은데요. 가구가 만약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따 있으면 지금 그 계단에서 네. 한 통, 두 통, 세 통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계단 요렇게? 네, 뭐 여덟 통까지 아니지만 그래서 여덟 통 만들고 세워놓고 가구로 피스 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빨리는 할 수 있는데 튼튼하거나 정확하게는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구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 목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 가구를 밑에서 이렇게 넣은 개념인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문 쪽에는 뒤틀림을 잡아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하중이 많이 쏠리거나 했을 땐 그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높은 계단은 이렇게 계단 참 만들어서 돌려주면 좋고, 이게 솔직히 이 삼각형 이 판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안 좋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만드시는 게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걸 안 만들면 계단이 한 칸 더 올라가야 되고 2칸 늘어나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진 거죠. 얘도 설계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만 대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목조주택도 다 저렇게 지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막 애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저기 100명 서 있을 건 아니잖아요. 막 2명, 3명 왔다 갔다 해도 걱정 없잖아요. 10명 서 있어도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나무를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 나무가 하중을 잘 버텨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데크 공사도 많이 해야 되겠죠. 데크 공사는 하지 작업을 2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보시면 목하지하고 금속으로 된 하지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금속 하지 작업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금속이 그래도 나무보다는 좀 단단하겠죠. 근데 이제 외부일 경우에는 특히나 나무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썩어요. 1년 버티면,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면 1년만 버텨도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면 비 맞고 스며들고 이거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 금속으로 하지 작업을 하는데 하지 작업을 하더라도 아연 각파이프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녹이 안 쓸어서 그 일반 각파이프로 해가지고 그 사비칠이라고 녹 방지칠을 안 하면 다 썩습니다. 쟤도 용접한 데는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데크는 300 간격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 막 500, 600 하면 그거는 진정한 하자입니다. 데크는 죽어도 300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판이 굵으면 400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300 안에 그냥 하세요. 탄탄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산해 보면 300 간격하고 400 간격하고 자재 차이 그렇게 안 나요.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잘못 설치된 데를 가면 이렇게 되죠. 나는 멀쩡히 걸어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탄성이 생기는 정도의 데크면 금방 망가져요. 판이 언젠간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300 간격으로 꼭 하셔야 돼요. 하지는. 금속도요? 예. 왜냐? 왜 금속하고 목하지랑 다 상관없이 300일까요? 위에가 나오는. 그렇죠. 위에가 나무인데 밑에 금속이라서 늘리면 이 나무 다리가 더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데크 중에서도 합성 데크 그리고 일반적인 쓰는 방부목. 이 방부목은 별거 아니에요. 나무를 모양을 낸 다음에 방부제에다 이렇게 담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나면 방부제가 안 묻어 있는 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자르면 이렇게는 방부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부목을 시공을 하시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스테인이나 칠을 해주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오래가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는 집을 못 봤어요. 그쵸? 누가 할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피스 제가 뭐 쓰라 그랬죠? 그죠? 아연 도금 피스 꼭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빨간물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합성 데크는 목수들이 한다기보다는 전문 시공팀이 있어요. 그 자재도 그 공구도 틀리고 전문 시공팀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목수가 이제 머리가 조금 괜찮으면 설명서만 보고도 시공 잘해요. 근데 합성 데크는 관리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을까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부딪혀요. 이게 돈이냐 관리성이냐 뭐 아니면은 유지성이냐 이런 걸 보는데 이거를 이제 조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상가 건물을 하면 나 여기서 평생 할 거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일단은 문만 열면 되거든요. 보통 저 나무로 다 해요. 이런 건 어디서 하느냐? 우리 휴게소, 관공서 이런 데서 어디로 이사 가지 않을 것들만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얘네들도 단점이 있어요.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려요. 그럼 이제 교체를 해야 돼. 근데 교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 방부목들은 피스 풀러갖고 뜯어내면 되는데 쟤네들은 약간의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해요. 이게 껴 맞추는 클립형은 특히나 더 중간중간에 풀르기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깨지면 답 없어요. 교체만이 답이에요. 복구가 안 돼요. 자, 이게 합성 데크인데 이제 이렇게 파여 있는 거는 클립형이에요. 이렇게 하나 끼고 클립 끼고 다시 끼고 이런 식이고 얘는 낄 데 없죠. 위에서 그냥 피스 박는 겁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방부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합성이냐 그냥 방부목이냐 차이고. 그리고 방부목을 모양이 좋아서 실내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실내용 방부목이 있어요. 이제 방부목 뭐에다가 담근다 그랬어요? 방부제 담그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잘라가지고 막 시공을 해놨는데 실내에다가 해놨어요.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인테리어는 안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인테리어 했는데 머리가 계속 아파. 한번 봐줘. 근데 인테리어 했는데 머리가 왜 아프지? 뭐 채집증후군인가 했는데 안에 방부목을 벽을 이렇게 쫙 해놨어. 이거 뜯으세요. 말끔히 나셨대요. 자, 이제 요거 되게 큰 거 같지만 정말 별거 없어요. 내용물 보셨죠?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인건비 확인. 이거 한 장 박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각 종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전문이 목공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은 완전히 초요약본이죠.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는데 목공은 가는 집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원룸 막 300개씩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는 집마다 모양 틀리고 가는 집마다 변수가 생기는데 여기는 얼마면 돼요? 이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완벽한 도면을 봐야 견적을 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드리기 힘들지만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가벽, 천정. 요거 보면 거의 기본적인 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꾸밈 작업을 하잖아요. 꾸밈 작업 하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목수분하고 항상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 협의 안 하고 그러니까 도면만 주시면 저희가 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양이 원체 천차만별이잖아요. 저희가 여기 벽에 알판을 붙이는데 저 정도 크기로 5장 붙여요. 그러면은 혼자 가도 되죠. 근데 요만한 사이즈로 다 붙여달래요. 그러면 혼자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날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도면을 제가 다 봐야 정확하게 나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좀 한다 하는데 가면 도면 한 30장씩 받아요. 그러니까 천정도, 평면도, 그리고 바닥, 그 다음에 인면도. 인면도는 각 실에 4장, 그리고 복도에 4장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정도 규모만 나와도 여기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한 10장이면 끝나겠죠. 근데 칸막이가 들어가는 순간 한 칸에 4장씩 늘어나야 돼요. 인면도가. 그게 완벽한 도면인데 점점 도면을 안 줘요. 현장에서. 큰 현장들은 주는데 일반적으로 요 정도 하면 도면 안 줘요. 여기 뭐 들어갈 거예요? 뭐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목수분들이 거기 몇 품이면 될 건데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천정고는 몇인데 물어봐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면 답이 다시 돌아오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도 많이 하면 이거 2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요 정도 해놨냐면 일반적인 목공 기준, 일반적인 기공 기준. 그러니까 저희랑 거래하는 데는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다른 분을 보내드리면 뭐 그런 분을 보냈어. 그래요. 왜요? 그러면 아니 손 팀장은 와가지고 문 10개 세우고 갔는데 그분은 5개 세웠어. 그래요. 그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보다가 여기 보면은 당연히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는데 견적은 여기다가 맞춰야지. 항상 이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질문 하실 분, 다른 거. 경량은 잘 하시죠? 경량은 아예 안 하죠. 경량하고는 저희가 사이가 안 좋죠. 페인트 할 때 목으로 페인트의 투피를 치는 것과 네. 경량의 투피를 치는 것과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시나요? 페인트인데 목하고 경량하고의 차이요? 풀핑은 벌어지거나 그 조인이 벌어지거나 할 때에 대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인이 터지는 거는 도장 사장님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은 목공 탓을 하고 왜 그러냐면 목공은 도장 이게 그런 차이입니다. 뭐지? 일단 기본적으로 경량은 피스만 박죠. 목공은 본드를 발라요. 제가 본드는 굳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물 묻기 전에는. 그래서 터질 일이 없는데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그 조인에 그냥 일반 빠데만 바르고 대충 하면 100% 터져요.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왜냐? 같은 석고여도 진동이나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 텐데 어떻게 안 터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터지게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이하고 석고 본드를 바르는데 페인트다 그러면 석고하고 석고 사이에도 본드를 발라줘요. 조인에도. 정량할 때 저도 페인트 할 때는 정량한테도 그렇게 좀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터지는 거는 페인트 사장님을 바꾸시면 돼. 이거 작업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걸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옛날 그냥 망사만 하고 대충 바르고 가시는 분들 말고 그 뭐지? 또 다른 것들 막 발라가지고 막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예 안 터질 수는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터지긴 터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도장공사가 들어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되게. 근데 이제 도장공사도 1년이 한계라고 봐야죠. 1년 안에 안 터지면 괜찮은 거고 1년 이후에 터지는 거는 세월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콘크리트에다가 칠하는 거 아니니까. 하다못해 콘크리트도 터질 텐데. 그러면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티아판에 석고 어깨 치는 게 그나마 제일 제가 그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잖아요. 동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칠할 때 예. 도움이 된다고 좀 판단하는데 동의. 예, 저는 항상. 석고 투피보다도 티아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가벽 수업할 때도 그랬죠. 석고 투피 쳐도 되고 뭐 합판 치고 MD 쳐도 되고 합판 치고 석고 쳐도 되는데 합판 치고 석고가 가장 효율성도 좋고 튼튼하다. 물론 더 두꺼운 거 치면 좋겠죠. 12mm 합판 치고 석고 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5mm 합판 치고 본드 발라서 석고 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이걸 딱 붙여줘라. 어떤 분들은 좀 떨어뜨려줘라, 석고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사를 가면, 저희가 이제 유니부원 소속으로 현장을 가면 맨날 보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팀이 어우러지면 서로 의견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좀 안 좋았어. 좀 바꿔보자. 알았어요. 바꿔주는데 뭐 부담 없잖아요. 근데 모르면 의견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를 운영하시려면 이 정해진 팀을 구성하는 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그게 제일 좋죠. 그래야 하자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통화해가지고 해결 방안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팀을 잘 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에는. 도장하시면 무조건 내일까지 투피 마이자르만 마감은 석고로만 하시죠? MD도 해요. MD 같이 섞어요? 예, 섞기도 해요.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합판으로 끝낼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우리 원형으로 돌아가면 제가 돌아가는 물건 욕구 합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형으로 돌려도 다 도장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합판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물 이렇게 누래지고 물 빨아가지고 안 돼. 근데 욕구 합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될까요, 합판이? 그게 밑작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밀고 나오는 거예요. 밑작업 잘 해놓으면 다 괜찮아요. 테이블 상판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이음매가 있으면 네. 이게 작업자마다 그 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좀 벌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본드랑 이제 톱밥을 해가지고 좀 메꾼 다음에 네. 도장을 이제 칠하면은 좀 너무 확연히 티가 나는데 당연히 티나죠. 면이 틀리니까. 그걸 조금 그 티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 상판이 뭐였는데요? 원목. 원목일 때, 원목은 이제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원목은 그 원목을 그대로 구해가지고 거기를 통째로 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메꿔도 또 이음매가 또 양력도 또 생기더라도 톱밥으로 메우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대패를 해가지고 사포질을 좀 한 다음에 대패를 잘 갈아서 얇게 밀면 종이처럼 말리거든요.
그럼 이제 본드 발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문 떼면 쭉- 넣어가지고 아니 그냥 거기를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살짝 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재 그러니까 얘랑 같은 수종의 물건을 대필밥으로 살짝 긁어가지고 여기다 덮어요. 그리고 사포질을 한 다음에 이제 칠을 하면 잘 못 알아봐요. 그 온목이 그거거든요. 완전 생 온목 말고 그때 그 저번 수업 시간에 이제 네모난데 물결로 이제 그 이어져 있는 온목 있잖아요. 그 뭐지? 자작나무 합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 말고 미송? 아니 그러니까 나무 그 낙엽송? 아니 온목이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원목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 마루처럼 돼 있는 아 집선판. 네. 아 그거 집선판이면 더 편하죠. 어차피 이은 데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위에서 봤을 때 집선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상하면 요만큼 이렇게 메꾸면 되지. 예. 근데 원목은 이 사이를 안 띄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렇게 작업해 주시는 목수 사장님도 별로 안 계시죠?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잘하는 꼼꼼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 이제 그분들 다음에는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잘 안 해주시는 분들 나중에는 이 작업은 이분들 좀 안 그래요? 근데 잘하면 이거 저분들한테 맡기면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려고 열심히 하고 잘 해주는 거죠. 계속 일하려고. 됐나요? 또 다른 거는 없나요? 그냥 개인적인 요청인데 네. 물량 산출하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약해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하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더 해드릴 건 없고요. 두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 일단은 요 정도 평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나씩 계산해보세요. 30분도 안 걸려요. 자, 여기서 가벽을 쳐요. 여기서 이만큼을 쳐요. 그러면 제가 상 사이를 몇이라 그랬죠? 300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6m면 상 몇 개 들어가요? 20개, 21개 들어가요. 끝에 하나 추가해야 돼요, 항상. 자,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안 걸리죠. 근데 이거를 요청하시는 분의 뜻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평에 몇 개 요렇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절대 안 맞아요. 이것보다 제가 하는 방법은 목자재 비용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거든요. 아니 맞아요. 인건비하고 1대1 정도. 250만 원의 목자재가 들어오면 500원 제일 번에 한 500만 원 나왔으니까 2배 이렇게 보는. 근데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현장 난이도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물론 100% 맞진 않지만 150만 원 자재가 들어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건, 250만 원 들어오면은 14건 이런 식으로 좀. 아 그래요? 나는 1대1 잡는데. 1대1 잡아요? 저는 1대1 잡는데. 근데 현장마다 틀린 게요. 100만 원어치 자재가 들어왔는데 난이도가 높으면 인건비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 하시던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를 축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베치고 이런 거 했을 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꿀팁 하나 더는 석고 하나에 각재 3개씩 잡으시면 돼요. 합판 하나에 각재 4개씩 잡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합판 몇 장이 나오면 각재를 그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물량이 얼마 많지 않으면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세우면 제가 이제 6m면 상이 21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빼먹은 게 있죠. 중간에 또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21개가 아니고 30개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 정도 더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2배. 상 개수의 2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문하실 때 이제 일을 시키실 때 주문을 하면 보통 자재 한 번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유를 주지 마시고 딱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모자란 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스타일에 따라서 추가로 요청해서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돼요. 내가 이거 한 방에 주문해가지고 목자재를 한 방에 받고 내가 끝내야지 이러면 엄청 남거나 막 3분, 4분도 와요, 자재. 3번 들어오는데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 본데, 그거는 그분하고 조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저는 현장 들어가면 보통 3번 정도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직원이 뽑아요, 자재를. 받아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필요한 자재를 뽑고 마지막에 모자른 것만 타이트하게 뽑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안 쓴 자재가 없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일이죠. 일 잘 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버리는 돈도 없어야 되잖아요. 보통 선 3평에 시트 에어컨 단내림 4대, 문 5개, 그리고 가벽이 2개, 그리고 원벽이 이제 그러니까 긴 장벽 같은 게 이제 한 정도 있을 때 네. 어느 정도 품이 나올까요? 가벽 2개인데 가벽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30. 보통 9품? 시트 에어컨 단내림 같은 경우에 앞뒤 감정을 넣긴 하지만 확장이 3개가 있었어요. 확장 3개는 확장 하나에 1품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견적을 깎다 보면 좀 타이트하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애지간하면 맞춰드리긴 해요.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이만큼 잡혀 있어요 하면은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건 연장을 뺄까요? 그러죠. 이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둘이서 3일 하면 된다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럼 6품이잖아요. 첫날 그러면 우리가 둘이서 3일 할 게 아니라 셋이서 이틀 하겠다. 그래서 셋이 딱 들어갔어요. 셋이서 5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일을 자기가 안 하고 시키는 입장이 되면 일을 조금 쉽게 봐요. 적게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수일이 전문이긴 하지만은 이제 공사를 맡아서 할 때도 있는데 맡아서 할 때도 제가 목수인데도 불구하고 목수 견적이 적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거 이 정도면 되겠지? 요만큼이면 되겠지?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일을 시키는 입장은 항상 적게 보기 때문에 뽑은 다음에 한 10% 20% 조금 더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여러 현장을 하시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4분 계신데 4분 다 일을 스타일 시키는 게 틀리실 거예요. 그러면 자재 들어가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개인이 각자 쌓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모르거나 궁금하거나 애매하면 그 시키시는 분들 그 각 분야의 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잘 받아요. 왜? 고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얼굴 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답 다 해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물어봐요. 여기 이만큼 할 건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여유 확인하고 그러고 견적서 내려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목수님 같은 경우에는 팀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완전 이제 죽어도 우리 일만 하시는 분은 저 포함해서 3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로 딸린 분들은 또 3명이 더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확장하는 거는 뭐 사람에 따라 틀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완전 우리 팀은 이제 제 일만 하는 사람은 3명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제 일만 하는 사람은 6명 이제 그 정도 인원이면은 뭐 충분합니다. 애지간한데 요즘에 이제 또 현장이 커도 여기 구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수가 300평인데 지금 3명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다른 현장 가서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바쁠 때는 이제 합류해서 같이 하고 더 바쁘다 그러면 이제 외부 인원을 충당을 하죠. 저희가 썼던 인원 중에. 저희도 이제 핸드폰에 목수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잘 보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확신이 서는 사람들만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내주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데 놀아도 확신 안 했으면 보내드리진 않아요. 제가 데리고 일을 하면 했지 보내드리진 않아요. 이제 됐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묵공 수업을 마치겠습니다.